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1.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역성장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위로 전망할 만큼 세계 경제가 모두 엄중한 상황이죠. OECD가 역성장이기는 해도 한국을 주목한 이유 바로 K-방역 때문인데요. 오늘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넘어서면서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해도 코로나 재확산을 막지 못하면 경제 회복 기대하기 어렵죠. 재확산을 막는 것은 결국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좀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예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형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서 개신교계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간담회를 열었는데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특정 교회는 짐작하시겠지만 네네. 정광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 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교회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 명이다라고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때문에 세계의 방역에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수위가 높게 비판을 했네요. 네, 수위가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를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갔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교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무조건 양성이 나오도록 한다. 이런 가짜뉴스가 퍼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개신교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개신교 측 대표로는 김태형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 요약하자면은 이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 김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이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했어요. 이 문 대통령의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이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역협조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 정부와 교회의 일종의 협력기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이 방역을 인증을 하면은 대면 예배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이 문 대통령이 이 방역 인증 시에 이렇게 좀 대면 예배를 허가해 주는 건 좀 어렵다라는 난색을 표했고 그러나 이 협의기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지금 이제 국회 우리 뭐 박정호 기자도 국회를 나갔는데 요새는 안 갔다고 제가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 최근에는 안 갔다고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이 국회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출입하던 기자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셧다운이 됐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어제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검사해봤더니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자가 검사를 받는 동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또 그 현장에 있던 당직자들 다 이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분들도 이제 다 검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국회 자체도 이 일 때문에 셧다운이 됐죠. 원래는 오늘까지만 셧다운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회가 방역을 위해서 오늘 29일 토요일까지 주요 건물을 폐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확진자 발생 같은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상임위원회 같은 국회의사 일정이 재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네. 개회식과 본회의, 7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등 이 합의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해찬 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양성이 나올 것이냐, 아하. 음성 나올 것이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와도 이낙연 의원처럼 자격인들이 이어갈지 네네. 아닐지 이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우선은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방역 당국의 지침을 듣고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낙연 의원도 이 검사에서 음성 나오면 바로 활동할 수 있다,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방역 당국에서 2주 밀접 접촉이니까 네네. 2주 자가격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판단 또 지침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 대표 선출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번 주 이렇게 토요일이죠. 되면은, 29일이죠. 네, 이렇게 네. 되면은 만약에라도 그럼 다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좀 썰렁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싶었던 게, 그러니까 그 명단이 나왔거든요. 민주당 당직자 누구 네. 그리고 의원들 누구 접촉한 사람들 한 50명 정도 나왔는데, 그 당직자 명단 중에 아는 당직자 이름이 있길래 연락을 해봤어요. 뭐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본인은 이게 원래 회의가 잘 진행되는지 보려고 문만 살짝 열어서 빼꼼히 얼굴을 집어넣고 그냥 나왔는데, 네. 그랬는데도 이제 이 대상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좀 철저하게 좀 예방을 해보려고 아하.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같은 공간에 얼굴이라도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바이러스가 그 시간에 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군요. 좀 강하게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통합당 측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오늘 원래 비상대책위원회 네네. 예정돼 있었는데 뭐 역시 취소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국민의당, 정의당 역시 다 회의 일정을 취소를 했고요. 이 좀 이제 처음 보는 광경인 거는 이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이제 재택 브리핑,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그 네네. 영상을 올렸어요. 이 원내대책회의를 대신 이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열어가지고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을 또 다시 자기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고요. 이 오늘 화상회의 영상을 뭐 일부 클립 이게 조금 잘라가지고 이 기자들 카카오톡 방에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내용을 봤는데, 이 평소보다 오히려 더 회의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평소 회의할 때는 돌아가면서 이 자기 주장을 한 뭐 5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회의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당으로서는 이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게 바로 재창당 작업이거든요. 원래 이 당명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 100일이 9월 3일이거든요. 여기 맞춰가지고 당명도 바꾸고 또 이걸 위해서는 뭐 상임 전국이 오프라인 행사죠. 이런 행사들 열어서 이 정강 정책 같은 거 다 이렇게 땅땅땅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 네. 일정 자체가 어려워져서 지금 고민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도 나왔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뭐 의사파업을 두고 정부하고 네, 뭐 양쪽에 다 호소를 한 것 같아요. 정부 측에도 호소를 맞습니다. 하고 또 의사협회도 네, 의료진에게 네. 호소했는데 의사 출신이죠, 안철수 네네, 대표가. 그쵸.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의료진이 아니라 황당한 희명과 부적절한 여론전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다. 라며 행정 명령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가장이란 사람이 물통이 아니라 기름병을 들고 나타난 꼴이다. 무조건 찍어 누르고 윽박지르면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던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는 거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하면 방역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정부가 빠져나가기 위한 거냐? 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의료계를 향해서도 환자들은 정부가 아니라 의사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만에 하나 살아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의료진에 걸었던 희망은 절망과 원망으로 바뀔 것이다. 라며 파업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안철수 대표한테 이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약간 좀 러브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네. 통합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네. 네, 러브콜이라고 쓰죠. 정치권에서. 그 서울시장 대선 이런 거를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종의 러브콜로 해석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이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음. 통합당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가 않으니까 후보들 잔뜩 모아가지고 경선 과정에서 흥행시켜서 좀 주목을 끌어보겠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안철수 대표도 그 중에 하나 원오브댐으로 이 후보로 좀 초청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 안철수 대표는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은 썩 내켜하지 않겠죠. 들어가서 다시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추대를 대해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 쪽의 입장은 한 달 전쯤에 물어봤을 때는 이 서울시장 이 후보로 나서는 거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변에서 물어보면 화를 냈다 그래요. 화를- 전혀 생각이 없다. 왜 자꾸 화까지. 물어보느냐 이런 정도로 화를 냈고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해서 이 측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대응 집중해야 되고 또 정부의 실책 같은 것들 이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 고쳐야 되는데 그런 선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이 안철수 대표는 조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좀 국회 상황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네. 이렇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러브콜을 하면 기자들이 바로 이제 국민의당의 일정을 기다렸다가 안철수 대표한테 입장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디서도 그 입장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게 회의 자체가 없었잖아요. 아하, 그렇죠. 이게 참 코로나19가 이제 바꿔놓은 취재 환경이라고 할까요? 예전 같으면 바로바로 쫓아가서 물어봤을 텐데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통합당은 지금 주자가 이제 보이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네네. 더 이렇게 외부에 좀 알리고 뭐 이런 사람도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제 뭐 홍정욱 전 네네. 의원도 주목을 받았고 안철수 대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파일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끄는 것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홍정욱 전 의원은 사실은 뭐 통합당에서 얘기를 먼저 한 거라기보다 네. 본인의 SNS에 올린 게 이게 화제가 사실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찍힌 사진에 그다음에 그동안 즐거웠다. 뭐 그러니까요. 이집이나 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막 이 홍정욱 전 의원은 사실은 직접 통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예전부터 전화번호를 계속 꾸준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꾸준히 바꿔서 직접 통화가 좀 잘 안 되고 이 측근들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이 인스타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니겠느냐. 지금 정치 복귀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기자들은 계속 궁금하죠. 왜냐하면 별로 움직임이 그렇죠. 없었던 사람이라서 또 다른 측근한테 물어보니까 역시 선을 긋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다라고 하니 뭐 좀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는 저는 조금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하. 이제 입으로는 또 지금은 아직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긴 왜 궁금할까요?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민심이 궁금하다는 얘기겠죠. 기자들의 그렇겠죠. 생각을 떠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를 조금 나이를 재조정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올리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 얘기가 사실 그동안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노인 연령을 몇 세부터 봐야 되냐 네. 이런 얘기 나왔었죠.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태 조사를 보면 자신이 그러니까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에서 74세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뭐 75세, 79세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60대, 65세 뭐 이거보다 더 높게 네네. 노인이라면 더 나이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도 연장이 되고 건강 수준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인복지 정책별 연령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 TF 논의 결과가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계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이를 올림으로 인해서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뭐 대중교통 네. 이제 타실 때 제일 그때 큰 게? 제일 이제 큰 거죠, 네, 사실은. 근데 맞습니다. 이게 65세에서 75세 난지 70세로 올린다고 만약에 한다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퇴하고 나서 어떤 수입원이 없는 분,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나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65세라는 게. 네. 그럼 이게 만약에 70세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지금 뭐 고령 사회니 고령화 사회니 이런 게 사실은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언뜻 지금 막 났어요. 실제로 정부에서
이번에 이 연령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네. 고민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제 생산 인구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생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겠죠.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는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이를 올리게 되면은 생산 인구 자체가 좀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양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임승차 이야기,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네. 거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는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네. 그 실제로 이 무임승차 관련된 얘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이 주체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984년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였는데 2018년에는 14.3%였다 그래요. 굉장히 늘어났고 이 비율이 2030년에는 24.5%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이 서울시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하반기 중에 보건복지부랑 국토교통부, 뭐 지자체 등이 함께 모여서 뭐 어떻게 바꿀지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검찰 간부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었던 정진웅 부장이죠.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었고, 네. 네,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네, 이분이- 사진이 공개됐었죠. 네, 댕기열이라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차장 검사로 승진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네. 승진 전보 인사를 보면 이게 다음 달 3일자로 나는 건데 네, 정진웅 이 형사 제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장 부장 이게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부장보다 차장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측근을 꼽히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임명이 됐고요. 이렇게 쭉 보면 형사 그 부에서 열심히 네네. 역할했던 사람들을 승진시켰다. 이게 법무부는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한 부장검사들 모두 지방검찰청에 형사부장 발령이 나서 이건 정권 관련된 수사나 좀 까다로운 수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좌천신계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차장 그거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수석 차석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차장 검사가 2인자거든요. 네.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 밑에 바로 차장 검사이기 때문에 2인자로 승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수석 밑에 두 번째 순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헷갈리더라고요. 네, 우리 저도 처음에 부장차장 헷갈려서 이렇게 기억을 사회생활 했습니다. 할 때랑 좀 달라서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44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일일 최다 기록인 1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현재 코로나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200명, 300명 수준에 나왔었는데 400명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유난히 좀 튀게 나온 숫자인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이런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네. 금방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환자 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아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7월 말까지 가면서 실제로 환자 수는 뭐 10명 단위에서 20명 단위 뭐 이렇게 나왔지만 네. 중요한 게 그 확진자 중에서 전파 고리를 찾지 못하는 어디서 전파됐는지 모르는 환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왔었거든요. 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확산이 지역사회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게 7월 말 8월 초에 네. 이런 그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것 같고 요 기간 동안에 또 많은 그 교회나 또는 여러 단체들이 이 학예 그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열었습니다. 많이.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
이 지역 사회로 쫙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들이 어디선가는 큰 클러스터로 들어가면서 사랑제일교회 같이 아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디선가는 작은 교회로 들어가서 또는 작은 모임, 작은 단체로 들어가서 조그만 클러스터로 나오고 어떤 거는 정말 여전히 전파고리를 못 찾는 그런 개별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도의 관리로는 전파를 막기가 좀 어렵고 네. 생각보다는 더 많은 환자가 매일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깜깜이 환자 비율이 계속 높아졌었고 7월 말 8월 초에 이때 뭐 휴가철이고 하고 해서 또 약간 그때 좀 몇 명 안 나오니까 해이해졌던 것도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예 수련회 같은 것도 있고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쫙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온 숫자도 숫자지만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 네.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국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격리 상태에서 확진이 되는 그런 양상은 숫자가 많아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병을 진단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직장을 취직하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한 사람들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환자를 간병하려고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무증상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정말 이 확산되는 그 내용의 질이 네. 좋지 않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증상 깜깜이. 그럼 정말로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상당히 생각보다 이 숫자가 400명이 넘었다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지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역학조사가 쫓아가지 못하는 수준이 이미 오래전부터 됐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역학적 연결고리를 단시간에 찾지 못하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30%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네. 얘기는 사실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감염내과 전문의들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이 지역사회 어디서나 조금만 조심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경각심이 늦춰지면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학조사가 쫓아가지 못하는 확진자 수가 30%가 넘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지금 이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 이야기 사실 이 감염병 학회라든지 여러 학회에서는 이미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좀 표현이 좀 심한 건지 모르지만 네. 저는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이 유행의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어떤 단계를 높였을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작을 때 빨리 강력한 그 중재, 어떤 그 사회적 거리 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것 같은 강력한 방법을 택했을 때는 네. 2, 3주 이내에 끝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400명, 5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단계를 올리면 연결고리를 끊는 과정이 2, 3주가 아니라 2달,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네네. 이동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 확진 환자를 줄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을 맞게 되면 또다시 추석의 그 이동 때문에 다시 한번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유행이 증폭이 되면 그 다음은 수능입니다. 수능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사회적 피해 때문에 네. 이걸 단계로 올리는 것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상반기에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은 나라로 됐던 이유는 2, 3, 4월 달에 정부가 정말 과감하고 선제적인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선제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어떤 그런 과감한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석까지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또 수능이 있다는 것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는데 맞습니다. 수능이 또 있네요. 근데 그 일부 전문가들은 또 뭐 2단계 격상으로 한 효과가 그래도 한 1-2주 정도 기다려보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석 전에 잡을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교수님보다는 낙관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네. 말씀대로 되면 저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더 좋겠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전체적인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모임들은 줄어들었지만 작은 소모임들이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그런 저항하는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조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그것들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2, 3주 후에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지금 뭐 움직이는 활동량이 줄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네. 내놓는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계속 간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정도면 뭐 합당한가 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계속 내는 메시지를 보면 집에서 머물러 달라라는 겁니다. 집에서 머물러 달라라는 거는 실제로는 3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이 2단계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당장의 어떤 그런 손실 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3단계로 좀 과감하게 대응을 하고 확실한 반응을 얻었을 때 좀 빠르게 이런 대응의 단계를 낮춰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3가지 단계로 하는 것이 좀 무리였다. 뭐 4단계로 하든지 조금 더 약간 좀 구체적으로 뭐 단계를 좀 더 많이 생겼어야지 맞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확산세가 3단계임에도 잦아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입에 담기가 좀 그러니까요. 봉쇄 같은 거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봉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것 같은 노력들을 일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못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그런 대응 자체가 효과를 못 거두는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봉쇄와 같은 상황으로 간 나라도 있지만 네. 아예 그냥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는,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뭐 미국과 같이 큰 나라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어떤 그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서울의 확산세가 지금 무서운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아무래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지금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13층 높이 아파트인데 중하층부 3개층 그리고 상층부 2개층이 감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구 정도가 확진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확산이 된 건지 이거 참 굉장히 좀 의아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초기의 역학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조금 기존의 그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전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네.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라인에 있는 데서만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에어로졸 형태의 이 전파원이 네. 이 환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퍼진 게 아니냐, 이런 그 의견 제시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로졸을 통한 그런 공기 전파 양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가져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학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진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 결과를 네네.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뭐 이런저런 그 추론 또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다가 내놓는 것조차도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해외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았거든요. 뭐 홍콩이었는지 싱가포르였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화장실에 뭘 통해서 나온 것 같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이게 금천구의 한 육가공 업체로도 이게 이제 좀 번졌습니다. 지금 업체 직원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공품 같은 그러니까 음식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건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된 뒤에 식사 과정에서 그 감염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한 감염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나 아니면 전파 상황을 보면 음식물 자체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확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음식을 먹는 과정이 입을 열고 많이 대화하고 가까이 접촉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예전에 러시아 선박의 선원행에서 발견됐던 이 바이러스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유형이죠. GR 그룹이 국내에도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WHO에도 별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확인된 게 있는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는 한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GR이라고 하는 변이 그룹은 주로 러시아에서 유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과 같은 항구를 통해서 러시아 선원을 통해서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파력이라든지 또는 치명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역학적 상황을 봐야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인터뷰를 상당히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처럼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교수님 우려하시는 일들 잘 풀리기를, 잘 해결되기를 저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하는 시간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가 바꾼 대입 수시 전형입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일부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 논술고사 시행 방법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네네.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이었겠죠. 네. 대학들은 학과를 나눠서 시험 시간대를 늘리거나 고사실을 늘리는 방식으로 논술고사를 치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 면접고사는 교내 외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뒤로 연기한 학교도 있다면서요, 수동보다? 그렇습니다. 연세대와 경기대 또 그 이외의 학교들도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일단 두 학교는요, 올해 수시 모집 논술고사를 수능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연세대는 10월 10일이었던 고사를 12월 7일이나 8일 양일간 또 실시하고요. 경기대는 11월 14일에서 12월 20일로 미뤘습니다. 예체능의 경우에는 실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면 평가를 일단 줄이고 인원을 분산해서 전형을 치르기 위해서 실기 종목을 줄인 곳도 있습니다. 또 서류 전형 통과 인원을 줄여서 실기 면접 평가 대상 인원을
축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실기는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서류 전형에서 많이 네네. 거르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치를까요? 논술이든 실기든? 예, 대학들은 일단 논술고사 시행을 하는 대학들은요, 시간을 분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동일한 날에 치렀다면 이제는 따로 양일을 구분해서 시험일을 하루 더 늘려서 각각 네네. 시행하는 방식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고사실 배정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선착순으로 고사실을 배정해서 이 밀집도를 고사실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접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치르는 학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학교 내에서 면접을 치르더라도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화상으로 면접관과 면접을 보는 방식이 있겠고요. 네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방의 권역별로 이 면접 아하. 장소를 마련해서 해당 지역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치르는 방법을 고안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고3 학생들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예.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점점점입니다. 점점점? 네. 이거 할 말 없을 때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몰라서 점점점을 해봤는데요. 지난 6월에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남편이 잠들자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부인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결국 구속됐죠. 예,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이 아내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보여도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안 되죠. 하여튼 눈물을 보였을까 사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예. 억한 심정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네.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신다라는 입장이 무슨 사연인데요? 많았습니다. 남편과 44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네.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거죠. 결국에 이 부인이 2018년 6월 황혼 이혼을 했는데 네. 이혼 이후에 다리 등을 수술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다시 전 남편과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인은 계속 또 전 남편에게 맞고 살아서 2년 전에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폭력에 시달리자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난 27일 공판이 열렸는데요. 부인이 재판이 끝나자 눈물을 보이며 재판장을 향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재판에서 부인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남편, 네네. 이분도 또 약간의 먹먹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그동안 홀대해온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로 아내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월 22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44년을 살았다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온라인 컨닝 AI가 막는다입니다. AI가요? 예, 요즘 온라인 컨닝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네. 대부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 자체에 대한 컨닝이 사실 무방비 상태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정부가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로 이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를 막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 확대에 대비하겠다는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 방지 기술을 국책 과제 중 하나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일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네. 지난 6월에 한 수도권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온라인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대학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학생들 여럿이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나 SNS로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이들을 모두 0점 처리했고요. 네네. 다른 대학들에서도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가 빈번해서 에세이나 프로젝트 과제로 대체하거나 아예 시험만 오프라인으로 치르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감염 우려에다가 과제 시험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정부가 AI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네, 영상 분석 기술인데요. 수험생이 온라인 시험을 치를 때 인공지능이 영상 이미지를 분석해서 대리 시험을 보는지, 시험 답안을 공유하는지, 화면에서 잠깐 학생이 없어지는지, 담합 행위를 하는지, 또 스마트폰을 활용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100% 방지는 어렵지만요. 상당 수준까지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그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갑자기 스마트폰이 화면에 나오면 감독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 지난 5월에 온라인에서 실시된 국내 굴지의 한 그룹에서
입사 직무 적성 검사에 이 IT 기반 부정 방지 기법이 적용됐는데요.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응시생에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비치게 하고 PC를 비추게 한 뒤에 감독관별로 해당 영상을 감시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화면에서 손이 사라지거나 불필요한 대화가 들리거나 의심되는 행위가 나타나면 AI가 감지하고 감독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경고를 내리고요. 네,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게 업체 측의 얘기고요. 네. 대부분 온라인 시험에 감독관의 유관 감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도움을 얻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AI가 없으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는데요. 네,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마을 수호신의 등장입니다. 수호신 그런 것도 예전에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가고도에 수호신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맨 서쪽 섬 전남 신안 앞바다에 있는 가고도에 인구가 470여 명이라고 하는 이 섬에요.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 바비가 지나가자 수호신이 나타났습니다. 수호신? 네. 진짜로 수호신? 네. 네. 방파제가 바로 이 역할을 했는데요. 슈퍼블록 케이슨이라고 하는 16개로 설치되어 있는 아주 큰 상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 수호신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덕분에 가거도에서는 피해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 콘크리트 덕분에 가거도의 주민들은 안전하게 태풍 바비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알아보는 뉴스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라이징 스타 17명 중 한 명으로 합동 기조연설에 나섰던 한국계 이민 2세 샘팍 조지아주 하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썬킴 시네마에서는 요새 극장에서 상연 중인 작품입니다. 폭스뉴스 스캔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밤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